자, 어떤 분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예인 조영남의 미술 활동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은 비평가로서 학자로서 미술 창작을 하고 있는 저희들과는 달리 조영남 현상에 대하여 이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서 계시다고 보는데, 조영남 작품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평가로서의 선생님의 솔직한 발언은 많은 미술인들의 혼란한 판단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냥 궁금하다고 쓰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진심으로 궁금하다 해가지고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이 조영남 대작 사건이 터진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술계에서도 아직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뭐 비평가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그 미학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조영남 씨는 알만한 사람을 다 아는 한국의 인기 가수이고, 뭐 화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보면은 이제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가지고 미술판을 흐리고 있다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그 크게 이슈가 된 것처럼 그 대작 문제죠. 대작 문제. 저는 먼저 그 이분이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그 점은 뭐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미술사를 보면은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가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뭐 작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은, 작품성이 좋은데도 이제 명성이 없어가지고 소외된 작가들한테는 박탈감과 좌절감을 줄 수가 있죠. 근데 뭐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고 뭐 해서 뭐 그 점을 뭐 저는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영남 씨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 선입견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어떤 예술성과 그 미학적 관점에서 이번 그 대작 사건을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이제 자신의 작품이 이제 팝아트라고 주장하고 있고, 앤디 워홀 같은 그런 팝아트 작가들도 다 조수를 쓰고 있고, 현대미술에서는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조수를 썼어도 100% 내 작품이고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작한 것이다 라고 그런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은 먼저 그 조영남 씨의 작품이 본인 말대로 진짜 팝아트인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이제 팝아트의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이걸 한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팝아트가 나오게 되는 거는 추상표현주의가 유행했을 때거든요. 추상표현주의라는 것은 작가의 그런 아우라와 고급 예술을 추구하면서 이제 추상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1950년대에 인기를 얻다 보니까 저런 그 잭슨 폴록식의 그 액션 페인팅이라든지 또 뭐 마크 로스코식의 생면 추상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항상 새로운 예술이 나올 때는 저항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의식이 들어가지만, 저게 이제 컬렉션의 대상이 되면은 판매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물감을 저렇게 뿌려대고 돈을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상표현주의의 그런 타락에 맞서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로버트 라우센버그하고 이제 제스퍼 존스 같은 이런 작가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침대포라든지 저렇게 깃발 같은 일상성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상적인 것들은 비개성적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개성적인 화필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사물도 아니고 완전 추상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물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추상 표현주의에서 빠져나오자 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추상성을 전복하고 그 동시에 추상 표현주의 아우라의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 그 절충적이면서 통합적인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제스퍼 존스의 그 작품을 보면은 성죽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물인데, 저걸 자세히 저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붓질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제스퍼 존스가 이제 추상 표현주의의 그 아우라의 부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안료를 밀랍에 섞어가지고 칠하는 그 나파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두터운 어떤 질감을 만들어내고, 자세히 보면은 저런 그 터치에서 오는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개성적인 구조와 개성적인 필치를 공존시키는 전략으로 평범한 사물을 숭고한 대상으로 만들고자 했다. 얼핏 보면은 평범한 깃발이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추상미술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분들의 방법이었고, 이런 작가들을 미술사에서는 네오다다라고 불러요. 물론 이 네오다다 작품들이 팝아트에 영향을 준 거는 분명하지만 팝아트라고 부르기에는 저런 개성적인 터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팝아트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작품을 왜 네오다다라고 부르느냐? 다다이즘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마르셀 듀샹을 중심으로 일어나잖아요. 이 듀샹의 이런 작품들은 기존의 어떤 예술의 전통을 완전히 해체하고 전복하기 위해서 기성품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미학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해체라고요, 해체. 미술은 그리는 거다라는 그런 전통을 해체시켜가지고 내가 그리지 않아도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런 아이디어를 그 예술로 보고자 하는 입장을 이제 다다라고 말하는데, 네오다다는 해체뿐만 아니라 어떤 미학적인 효과까지를 여기에 이제 가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추상 표현주의 갖고 있는 그 아우라의 표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오면은 이제 팝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팝에서는 완전히 개성적인 제스처적인 필치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것으로 나가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팝아트의 결정적인 특성은 바로 이 기계성이 있어요. 이 기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앤디 워홀은 저걸 그리지 않고 실크 스크린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찍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앤디 워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기계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진다면은 멋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추상표현주의의 그런 아우라를 완전히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 기계성에 의존해가지고 미술의 판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그 전복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회화적인 터치를 가하면 안 되겠죠. 개념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워홀이 이제 슈퍼에 있는 브릴로 상자를 목수한테 시켜가지고 저 나무 판을 만들게 하고, 그 위에다가 색을 칠한 후에 실크 스크린으로 상품 로고를 찍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계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제스처적인 붓질을 안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개념이라고요, 팝아트에. 그래야 아우라를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팝아트의 중요한 지점은 일상에 있는 저런 상품을 기계적으로 옮겨가지고 그리는 전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토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도, 이제는 미술이
상품과 예술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 지점이 현대미술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예술은 이제 뭔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예술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생각 그 자체가 예술의 본질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이제 팝아트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 기계성을 위해서는 나의 개성적인 터치가 아니라 기계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수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기계성을 드러내는데 내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념을 위해서 조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팝 작가인 그 리히텐슈타인의 이런 작품들은 이제 그 대중적인 만화에서 그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명한 검은 윤곽선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치고 만화처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게 이제 밴데이 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망점이죠, 망점. 이제 망점이 저게 이제 인쇄물을 확대해 보면 다 망점이죠. 멀리서 보면 그게 다 이미지지만 그 이미지를 확대하면 망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망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기계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그리는 게 아니라 구멍 뚫린 그 판을 사용해 가지고 저런 망점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계적인 작업이라고요. 왜? 팝아트의 속성을 기계성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나오는 거란 거죠. 그리고 올덴버그 같은 작가는 일상적인 사물을 가져와서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확대하는 거죠. 저기 사람들과 저 배드민턴 공의 크기를 보면은 얼마나 크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 때 이 팝아트의 특성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뭐 최근 팝아트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제프 쿤스 같은 작가들도 이 기계성을 더 극단화 시켜가지고 아주 저렇게 뺀질뺀질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저기 손으로 뭐 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기계적인 공정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이라고요. 근데 이제 조연남 씨의 작품은 팝아트나 개념미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연남 씨의 이런 그 태극기를 보면은 소재는 일상에서 가져온 거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터치에서 오는 그 아우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팝이 아니라 네오다다에 가깝다. 오른쪽에 있는 제스퍼 존스의 이런 성조기와 같은 개념이란 얘기예요. 개념적으로 볼 때. 자, 왼쪽에 있는 작품인 제스퍼 존스의 작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조영남 씨의 작품인데, 자, 제스퍼 존스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저렇게 회화적인 표현을 한 거거든요. 숫자라는 것은 일상적인 거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표현주의적인 터치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조영남 씨는 화투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가져오지만,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팝이 아니라 네오 다다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걸 가져온다고 해서 다 팝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는 터치에서 오는 그 아우라의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조현암 씨의 팝아트는 팝아트를 지향하지만 팝이 나오기 그 직전에 나오는 그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중성과 개성적인 아우라를 공존시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는 부당하다. 팝처럼 개념적인 아우라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은 굳이 저걸 그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조현암 씨는 개념의 완성을 위해서 조수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다 그릴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조수를 쓴 거죠. 그거는 판매를 위한 것이지 개념을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게 이제 발단이 된 작품인데, 왼쪽에 있는 요 작품이 조현암 씨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실제 화투를 뭐 붙이고
또 뭐 그리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조수한테 줘가지고 이제 크게 이렇게 그려오게 한 거죠. 그리고 조영남 씨가 한 거는 이 위에 덧칠 좀 살짝 하고, 그리고 이 사인 글씨를 쓴 거거든요. 어? 비슷한 작품을 이렇게 조수한테 그려오려 해가지고 한두 점이 아니더라고요. 사인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점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이거를 몇백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어? 이렇게 되면은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미술의 특징이니 개념미술에서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용인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위에 있는 거는 청정 이상범의 작품이고 밑에 있는 작품은 모작자로 많이 알려진 이 권모 씨가 그린 건데, 이분이 그린 이상범의 작품은 같이 놓고 봐도 식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조수 써가지고 그러면은 그림 그려와라 해가지고 다 자기 사인 해가지고 판매하면 그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이것도 아이디어는 독창적이라니까요. 에? 산수화의 역사에서 이렇게 산수화를 그린 작가가 없잖아요. 에? 사실 모든 작품이 어떻게 보면 다 독창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자기 거라 해가지고 이 작품을 그대로 복제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사인만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냐는 거죠. 팝아트나 개념미술에서는 그런 기계성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조수를 용인하는 것이지, 조현왕 씨의 경우는 개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미술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유일성을 가치로 삼는 그 예술 작품에서 이 조수가 허용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 작업의 개념이 기계성을 필요로 할 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각이라든지 설치를 할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회화에서도 뭐 캔버스를 짜고 뭐 백칠을 하고 그런 단순 노동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좀 뭐 기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또 포토샵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기계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작가의 그 유일성을 담보하는 터치, 그 아우라가 거기에 실리게 돼 있잖아요. 자기의 그 호흡과 자기만의 고유한 그 혼이 거기에 터치 속에 담기는데, 이 제스처의 붓질을 조수한테 맡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고, 모든 관행이 다 정당하지는 않는 거죠. 작품의 개념이 기계성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아우라를 중시하느냐의 문제지, 뭐 조수를 알렸냐 안 알렸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작품이 잘 팔리는 작가들은 그 아우라가 중시되는 작품에서도 조수를 많이 써요. 이게 이제 관례인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작가들의 이름이 떠오르지만 뭐 그거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뭐 그 조수들이 다 또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결국 다 알게 되는데, 조현남 씨 그 대작 사건이 터졌을 때 일반인들이 놀라는 걸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렇게 그 충격을 받은 걸 보고 좀 놀랐는데, 근데 그 관례가 정당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그거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이 죄를 물으면은 이 감옥이 부족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식별하기 또 미미하거든요.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알면 우리 놀랄 수 있죠. 정상인 줄 알았더니 다 저렇게 문제가 많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신병의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정신병원에 쳐놓으면은 이 병원이 부족하다니까요. 사유가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조현남 씨 사건도 그냥 도덕적인 비난 정도로 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그 정당성을 피력하려고 하기보다는 미술계에 대한 그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현업 씨가 그렇게 궁핍한 분이 아니잖아요. 뭐 살 만큼 사시는 분이고 그분이 뭐 취미로 하지 않고 우리 미술계에 정식으로 한번 뭐 도전해보겠다. 그건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지하게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점을 그리더라도 좋은 작품을 남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조현아 씨 작품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포지션이 되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정보원 작가도 그렇게 포지션이 잡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저건 조현아 씨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미술적인 바탕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자기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진지하게 그 자기 작품 세계를 끌고 가려는 것보다는 자꾸 그 대중적인 확산을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 예술이라는 거는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화투라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더 나아가려면은 어떤 고뇌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은 팝아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프리팝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제 본격적인 팝으로 못 돌아가느냐? 저는 그게 팝아트를 개념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중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걸 뭐 기계적으로 해내면 우리나라 대중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렸기 때문에 그리기 실력도 좀 보여주고 화투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한국적인 팝을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팝아트가 유행한 지가 1960년대고 지금은 21세기라고 말이죠. 21세기에 팝을 하려면은 앤디 워홀 이후에 팝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가? 그럼 포스트 팝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작가로서 승부를 하려고 한다면은. 근데 그런 질문은 보이지 않고 뭐 하나 더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뭐 이걸 또 현대미술의 특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작가들이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조수 쓰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많은 작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의 생각은 기계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조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혼이 들어가고 아우라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관리와 상관없이 그거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